아니, 여긴 어떻게 해?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묻지마 관광에서 잊지 못할 하룻밤을 보냈던 그 50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서로의 연락처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대체 묻지마 관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 똑같이 흘러가던 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63, 제 이름은 김태균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호라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산물 중도매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아직 어둠이 깔린 부두로 나가 생선 상자를 날랐죠. 고등어, 갈치, 꽃게, 낙지, 이름 대면 알만한 건 다 만져봤습니다. 손바닥이 갈라터지도록 일하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훌쩍 넘어 있더군요.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그 시절 모아둔 돈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문제 없는 삶이죠. 하지만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관문을 닫으면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아십니까? TV를 켜놓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누군가 떠드는 소리라도 들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리모컨부터 집어듭니다. 볼 것도 없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뉴스 소리를 배경 삼아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밥은 혼자 먹습니다. 반찬이 두세 가지 놓여 있으면 많이 차린 거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콩나물국이든 미역국이든 그 사람은 새벽같이 나가는 저를 위해 꼭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놨거든요. 지금도 가끔 전자레인지 돌리다가 코끝이 찡해질 때가 있어요. 기계 냄새랑 밥 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그 사람이 끓여주던 국 냄새랑은 영 달라서요. 아내는 몇 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아프다는 소리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죠. 그게 더 마음에 걸리더군요.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좀 무뎌졌는데 무뎌진 게 나은 건지 더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착한 놈이긴 한데 자기 살기도 바쁘죠.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얼굴 보면 반갑고 가면 또 조용해지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뭐라 할 게 있겠습니까? 저도 젊을 때 그랬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누가 전화를 해야 목소리를 쓰는데 전화도 안 오면 그냥 하루가 통째로 무음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런 날은 밤에 자리에 누우면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이상한 전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시작이었더군요. 우편함에는 보통 고지서 아니면 광고 전단지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날도 별 기대 없이 손을 넣었는데 다른 것들 사이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더군요.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묻지마 관광 참가자 모집.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습니다. 딱 하루 동안 다른 인생을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니 이게 뭔 소립니까? 사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전단지를 접어서 그냥 고지서 더미 위에 올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밥을 차려 먹는데 자꾸 그 전단지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숟가락을 들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괜히 그 종이로 시선이 갔어요. 결국 밥상 치우고 나서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니 강원도 바닷가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건데 참가자들끼리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는 게 규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딱 하루 동안 다른 인생을, 그 문구를 몇 번이나 다시 읽게 되더군요. 다른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한 게 있겠냐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내 인생 말고 다른 뭔가를 잠깐이라도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 혼자 국 끓여서 밥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밥 먹은 게 언제였더라?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아마 지난 설 때였을 겁니다. 그것도 며느리랑 손자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조용히 먹고 일어나는 자리였죠. 누군가랑 마주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면서 밥 먹은 기억이 솔직히 잘 떠오르지도 않더군요. 국 한 숟갈 더 떠먹다가 저도 모르게 전단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참가 신청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3번은 한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혼자 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좀 어색하면 어때? 내가 어디서 뭐 하는 놈인지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텐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2번 만에 받더군요. 날짜 확인하고 인원 확인하고 입금 계좌 안내받고 끊었습니다. 딱 3분짜리 통화였어요. 전화 끊고 나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63 먹은 사람이 묻지마 관광을 신청하다니 아들이 알면 뭐라 하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뭔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홀가분하게 바람이나 쐬고 오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광 당일 아침 집합 장소는 인천 터미널 앞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했더니 이미 몇 명이 나와 있더군요. 다들 저처럼 50대, 6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도 있고 둘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다들 어색하게 서 있으면서도 서로 말을 잘 안 걸더라고요.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는다는 규칙을 다들 미리 알고 온 거니까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냥 날씨 좋다. 이런 말 한마디씩 하고 마는 겁니다. 버스는 작은 관광버스였습니다. 자리가 2칸씩 붙어 있는 구조였는데 저는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요. 출발 직전에 한 여성분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감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튀는 구석 하나 없이 차분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빈자리를 둘러보더니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더군요. 실례합니다. 짧게 한마디 하고 왔는데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듣기 좋은 목소리였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한동안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그 사람은 무릎 위에 손을 얌전히 올려놓은 채 앞을 보고 있었죠. 어색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더군요. 격식을 차리는 것 같으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뭔가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저도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강원도 가본 적 있느냐는 이야기, 버스 멀미는 안 하느냐는 이야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혼자 지낸 지 얼마나 됐느냐, 자식은 있느냐,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름도 직업도 모릅니다. 사는 동네도 몰라요. 근데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 괜히 잘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내 이야기도 했습니다. 떠나보낸 지 몇 년이 됐다고, 요즘은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다고, 평소 같으면 입 밖에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 술술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들으면서 가볍게 받아주더군요. 쓸데없이 위로한다거나 안 됐다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식이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 목소리가 낯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버스가 강원도로 접어들면서 바깥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산이 가까워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두 사람이 잠깐 말을 멈췄는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지면서 버스가 바닷가 근처 숙소에 도착했고 저는 그때부터 이 사람과 어떻게든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어요.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고 나서 참가자들이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큰 테이블에 해산물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생선 보는 눈이 남다르죠. 오늘 나온 물건들 꽤 신선하네.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이 넓지 않아서 마주보는 거리가 꽤 가까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다른 참가자들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름은 몰라도 말은 통하더라고요. 다들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웃음 포인트도 비슷하고 공감대도 금방 생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제 옆에 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 좀 쐬러 나가실래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갔고 하늘은 남색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세상이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파도 소리가 빈자리를 다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걷다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네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시간이면 원래 빨리 가더군요. 그 사람도 웃었어요. 소리내서 크게 웃는 게 아니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발을 멈췄어요. 파도가 발 가까이까지 밀려왔다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손끝이 그 사람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았어요. 저도 피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피하지 않았죠. 우린 그렇게 잠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손끝이 닿아 있는 것 뿐이었는데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더군요. 아, 이런 게 있었지. 그런 느낌이요. 숙소로 돌아와서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복도 끝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목소리를 낮춰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방으로 들어간 뒤라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아내가 처음 암 진단을 받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혼자 서 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울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굳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듣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일부러 늦게까지 밖에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 척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이해됐어요. 너무 잘 이해됐습니다. 두 사람 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자체가 낯설고 동시에 너무 반갑더군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사람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제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밀어낼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이 순간이 너무 조용히 지나가 버릴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화려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기보다는 따뜻했고 급하기보다는 조심스러웠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우리 두 사람은 그날 밤 조용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진 게 얼마만인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밤새 일정하게 들려왔어요.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어쩌면 내 인생에 늦게 나타난 인연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혼자 눈을 떠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을 텐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침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이 어딘가 조용했습니다. 웃고 있긴 했는데 뭔가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끝이구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참가자들이 짐을 챙겨 하나둘 버스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나란히 걸어 나왔고요. 버스 앞에 서서 두 사람이 잠깐 마주봤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고 다시 만나자는 말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 여행의 규칙에 어긋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는다.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는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순간이 되니까 그게 이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군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겨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멍했어요. 인천 터미널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오래된 TV 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그냥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났어요. 밥을 먹다가도 부두를 걷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사람인데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는 걸.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목소리가 굵고 낮은 남자였는데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 박진수입니다. 지금 김태균 씨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고요? 제 계좌가요?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상대는 아주 침착하고 능숙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김태균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즉시 자산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 전체가 동결될 수 있어요. 자산보호 조치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하신 게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이체하시면 수사가 끝난 뒤에 전액 돌려드립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그럴듯하던지 진짜 검사 같았어요. 제 이름도 알고 주민번호 앞자리도 맞게 됐고 심지어 제가 거래하는 은행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싶으면서도 겁이 앞섰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1시간 안에 처리 안 하시면 계좌가 전부 묶입니다. 1시간이라는 말에 마음이 더 급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함정이었죠. 겁을 주고 시간을 압박해서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평생 모은 돈이 묶인다는 말에 머릿속이 그냥 새하얘졌으니까요. 결국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그쪽에서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돈 일부를 이체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이렇게 해야 나머지 돈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체 완료 메시지가 뜨는 걸 보면서 그나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됐겠지 싶었죠. 전화는 그 뒤로도 2번 더 왔습니다. 그때마다 추가로 이체를 요구했어요. 저는 2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검찰이라면 이렇게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겠나 싶었거든요. 3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요.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제 계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검찰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뒤통수를 3개 맞은 것 같았어요.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었는데 그걸 당한 겁니다. 평생 부두에서 사람들이랑 치이고 부대끼면서 살아왔고 못된 사람 좋은 사람 다 봐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화 한 통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허탈하던지 말이 안 나왔어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걱정시킬 것 같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면 뭐라 하겠나 싶었어요. 근데 혼자 사귀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결국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신고서를 쓰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사라진 돈도 돈이지만 그 허탈하고 자존심 상하는 기분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일어나서 현관으로 걸어가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택배인가 아니면 아래층 사람인가.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감색 재킷, 단정한 단발머리, 차분한 눈빛, 강원도 바닷가에서 나란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하나가 됐던 그 사람이 지금 제 현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머릿속이 순식간에 뒤엉켰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보다 이게 지금 현실인 거 맞아? 온갖 생각이 0.1초 안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표정 없이 서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눈치 못 챌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저는 봤습니다. 그 사람 눈이 흔들리는 걸. 그러고는 이내 표정을 가다듬더군요.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입니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이수진 형사. 저는 그 신분증을 보면서도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형사라고? 이 사람이 형사였어요.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다고 했던 그 사람이 형사였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목소리는 완전히 업무용이었어요. 바닷가에서 들었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멍한 채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소파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서로 알아보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모르는 척했어요.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앉으시죠. 그 사람이 먼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고 펜을 들고 완전히 형사의 자세였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바닷가 숙소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던 두 사람이 지금은 형사와 피해자로 마주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이가 없으면서도 어이없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신고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전화가 온 시간, 상대가 한 말, 이체한 금액, 계좌번호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보고 받아 적었어요. 저도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머릿속 절반은 딴 데 가 있었어요. 한참 조사가 이어지다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어요. 저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 딱 2박자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눈을 내린 건 그 사람이었어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또 보내야 하나? 그녀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잠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어요. 형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내리면서 많이 아쉬우셨어요? 저는 잠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미치도록 아쉬웠죠.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닫히는 현관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왜 그 말을 하고 나갔을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연락이 왔어요.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군말 없이 갔습니다. 솔직히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했습니다. 업무적으로는요. 근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밥은 드셨어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게 끝이었는데 우린 경찰서 근처 국밥집에 나란히 앉아 있게 됐어요. 어떻게 그리 됐는지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국밥 2그릇 시켜놓고 마주 앉았는데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그녀였어요. 그날 일은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형사 생활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자리에 나간 건 처음이었어요. 매일 범인들 거짓말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믿는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루만이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날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잘 안 됐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 사이에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됐어요. 수진 씨, 그러니까 그녀 이름이 이수진이었는데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할 것들이 생길 때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먼저 전화를 했고요. 통화가 길어질 때도 있었어요. 사건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먹었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요. 수진 씨는 수사를 정말 끈질기게 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전화 발신지를 역추적하고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모아서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건 모든 도움이 되려고 했어요. 통화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상대방 말투나 특이한 점을 메모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해자로 협조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가 이 사건을 꼭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수진 씨를 위해서라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오늘 검거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살짝 들떠 있었어요. 그 차분한 사람이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질 정도면 얼마나 힘든 수사였는지 짐작이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요. 태균 씨가 꼼꼼하게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피해 금액 일부는 회수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면 연락드릴게요. 돈은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그것보다 밥은 드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 웃음소리를 듣는 게 좋았어요. 며칠 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몇 가지를 최종 확인하러 경찰서에 갔더니 수진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업무가 끝난 시간이었는지 정장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처음 버스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서류 확인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했어요. 걸으면서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수진 씨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제 팔 쪽으로 손을 가져왔어요. 강원도 바닷가에서 손끝이 스치던 그날처럼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더군요. 저한테는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황당한 전단지 한 장으로 시작해서 생전 처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사람이 형사로 제 앞에 나타나고, 이런 일이 한 사람한테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소설에서도 이렇게 쓰면 너무 자기적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인생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처럼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마세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에이, 나는 안 당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 부두에서 온갖 사람 다 상대해봤고 못된 사람 좋은 사람 다 봐왔다고 자신했는데 전화 한 통에 무너졌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예전이랑 차원이 달라요. 이름도 알고 주민번호도 알고 거래 은행까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검찰이니 경찰이니 그럴듯한 직함을 들이밀면서 겁을 주고 시간을 압박해서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수진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급하게 만들고 겁을 주고 그 상태에서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은 전화가 오면 일단 무조건 끊으세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검찰도, 진짜 경찰도, 진짜 금융기관도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전화 끊고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는 오래 가더군요. 사기를 당했다는 자존심 상함,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 그게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63세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인연이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인연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오기도 하더군요. 제가 딱 그랬으니까요. 수진 씨는 요즘도 바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온다고 해요. 저는 그녀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놓습니다. 콩나물국이든 미역국이든요. 오랫동안 전자레인지만 돌려대던 제가 이제는 냄비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나이에 뭔 인연이냐고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황당한 전단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물론 묻지마 관광을 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인연도 못 들어옵니다. 조금만 열어두세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